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에게 묻다 5번째 시간으로 감정평가사로 성장하는 5단계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5단계를 취업, 그 다음에 수습평가사, 소속평가사, 제한주주평가사, 주주평가사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감정평가사 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될 텐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고요.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형.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이제 취업 준비부터 해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법인의 선택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보통 법인에 소속되거나 아니면 사무소에 소속이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대형 법인과 중소형 법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죠. 대형 법인, 중소형 법인, 사무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보통 개인 사무소에서 수습을 받는 경우는, 실무 수습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대형 법인과 중소형 법인 중에 어느 법인을 선택을 할지,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본사와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지사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시면 제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느 법인, 일단 대형 법인을 갈지 중소형 법인을 갈지, 그 다음에 본사를 갈지 지사를 갈지, 그리고 그 법인 중에 어떤 법인을 갈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각 법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세워서 어디로 취업을 할지를 먼저 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인 뭐 이력서를 작성을 하시고 뭐 합격자 축하연에 가시고 뭐 법인 면접을 보시고 하는 단계들이 그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대형 법인과 중소형 법인을 구분을 하자면 대형 법인과 중소형 법인의 차이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지 평가 업무, 소위 얘기하는 공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담보평가 업무, 금융기관에서 의뢰되는 담보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형 법인과 중소형 법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공시 업무와 담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 법인의 경우에는 물론 법인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시 업무와 담보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과 중소형의 차이는 결국은 업무의 스펙트럼이 공시 업무와 담보평가 업무를 포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뭐 세부적인 편차야 늘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대형과 중소형의 차이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사와 지사의 차이. 본사와 지사의 차이는 업무 영역의 차이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지역과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것이고 지사는 뭐 경기, 충청, 전라, 강원, 경남, 제주에 있는 지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뭐 지역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규모로 보면 본사의 경우에는 보통 감정평가사 수가 60명 이상, 지사의 경우에는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이나 규모 자체가 해당 업무 영역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업무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본사에 있을수록 업무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그러면 처음 감정평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업무 범위가 다양한 법인에서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싶어 하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형 법인 본사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이 대형 법인 지사, 그 다음에 중소형 본사, 중소형 지사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는 대형과 중소형의 차이는 두 개 업무 영역의 범위의 차이, 그 다음에 본사와 지사의 차이는 지역과 규모의 차이이고, 결과적으로는 각 법인의 지사에서, 본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일단 법인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빨리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 사실 법인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빠르게는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합격을 하셨다는 기쁨은 잠시 누르시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법인에 진입하는 합격자들의 이력서를 보면 대부분 평가 업무와 무관한 본인의 이력을 나열하는 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력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 회사의 업무와 내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직무와 무관한 경력은 과감하게 삭제하시고 직무와 관련된 경력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 경력을 5개씩, 6개씩, 특히나 이제 전에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 경력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법인에 취업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이나 잘못된 편견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편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 직무 관련성 위주로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합격을 하고 나시면 신림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평가사 학원에서도 준비를 할 것이고 감정평가사 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축하연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하연이 말 그대로 정말 축하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은 사전 리크루팅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법인에서 축하연에 사람을 보내서 이번에 새로 합격을 한 합격생들의 면면을 보고 어떤 분들이 우리 법인에 맞을지를 보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합격자 축하연은 가급적 내가 가고 싶은 법인,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이력서 준비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합격자 축하연을 가시는 것이 좋고 전략적으로 좀 참석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이겠죠. 합격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내외에서 이제 법인에서 모집 공고를 내기 때문에 법인 모집 공고를 내면 원서를 지원하시고 서류 전형이 통과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의 경우에도 너무나 준비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뻔히 예상되는 예상 질문이 있죠. 이 법인에 왜 지원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이력 중에 좀 특색 있는 이력이 있으면 특색 있는 이력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상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예상 답변은 최대한 길지 않게 짧고 간결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초에서 1분 내외면 좋겠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예상 질문이든 그렇지 않은 질문이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보다는 해당 법인에서 면접관이 이 질문을 왜 던졌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가급적 면접관이 알고 싶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4가지 법인 선택 기준을 먼저 마련하시라는 것과 이력서는 직무 관련성 위주로 먼저 준비하시라. 그 다음에 합격자 축하연은 사전 리크루팅 자리인 만큼 준비된 상태에서 참석을 하시라. 그 다음에 법인 면접 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해당 답변은 1분 이내로 짧고 간결하게 준비를 하시라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습평가사입니다. 법인 취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1년간의 실무 수습을 받게 되는 수습평가사들이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비즈니스 매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보면 사회생활에 처음인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아직 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수습평가사 때 빠르게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사,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에서 들어야 될지, 그 다음에 전화를 할 때 매너는 뭔지, 이메일을 보낼 때의 매너는 뭔지, 그 다음에 외부의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을 할 때 기본적인 미팅 매너는 무엇인지,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할 때 매너는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굳이 감정평가법인이 아니어도 필요한 것들이지만, 저희는 이제 수습평가사 시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본인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에 빠른 시간 안에 비즈니스 매너를 배우고 익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코칭을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것을 갖출 거라고 생각하고 응대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너를 단기간 안에 갖추시지 못하면 굉장히 법인에서 안 좋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무 능력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배운 것들은 이론서상에 있는 것들이고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별로 뭐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공장이면 공장, 뭐 농지면 농지, 각 물건별로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가격 형성 요인은 물론이고요.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실제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동산들을 사고 파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건축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법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빠른 시간 안에 1년 안에 완성을 하셔도 굉장히 높은 성취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것들을 다 법인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거나 학습시켜 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실무 경험과 연관을 시키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책이겠죠. 물건별 가격 형성 요인이라든지 거래 관행이라든지 뭐 다양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 도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쭉 습득을 하시면 당연히 현장에서 필드에서 업무를 하면서 필드의 경험이 훨씬 더 자신에게 체화되는 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업무 효율화입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파딥이라고 해서 감정평가 협회에 있는 정보센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 그 다음에 카이스라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정보체계 시스템을 다루는 능력,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오피스웍에 대해서 본인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습평가사 때는 비즈니스 매너, 그 다음에 업무 능력, 업무 효율화까지 이 세 가지만 달성하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성취감 높은 수습평가사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속평가사입니다. 법인에서 1년간의 실무 수습을 마치게 되시면 이제 1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이 수습평가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소속평가사로 남길지, 아니면 1년간의 수습 교육 기간만 마무리하고 계약을 해지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이제 소속평가사로 전환이 되시겠죠. 소속평가사로 전환이 되시면 첫 번째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부분은 업무의 확장입니다. 수습평가사 때 부동산 평가의 기본적인 이론적 지식, 기본적인 실무 지식을 습득을 하셨다면 이제 부동산에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매용 부동산이 아닌 투자 부동산, 뭐 오피스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리테일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투자 부동산으로 부동산 업무 영역을 확장시키신다거나, 아니면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업무, 그 다음에 평가 목적에 따른 뭐
보상평가 업무, 뭐 도시정비평가 업무, 재무보고평가 업무, 컨설팅 평가 업무와 같은 식으로 기본적인 수습평가사 때 가지셨던 업무를 기초로 해서 이제 업무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가 되시면 이제 공시 업무에도 투입이 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평가사로서의 업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소속평가사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무를 내가 하기 위해서 실제 내 힘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각 분야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분야가 개발, 투자, 금융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중개, 세무, 회계, 법무 이 정도가 메인 7가지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업무에 대해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업무에서 감정평가와의 관련성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요거까지가 소속평가사 때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뭐 네트워킹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 제안서를 작성해 보시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하는 업무 제안은 입찰 참여겠죠. 뭐 입찰을 참여해 본다거나 하면서 내가 시장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를 연습하는 시기가 바로 이 소속평가사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업무 확장과 2번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한 업무를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업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기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 소속평가사 시기고요. 그리고 내가 소속평가사로서 시간을 뭐 3년을 보내든 5년을 보내든 그 3년과 5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나아갈지 소속평가사 이후에 내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속해 있는 법인에서 파트너로 성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을 할지 본인의 커리어 플랜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다면 한 3년 정도?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 3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이 업무들을 준비가 된다면 소속평가사로서도 아주 훌륭한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주평가사입니다. 뭐 주주평가사로 한 번에 전환이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한주주평가사라는 것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평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의 구성원들과 파트너십, 동료가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소속평가사 때는 기존의 주주평가사들에게 고용된 상태, 나는 피고용인으로 존재하는 상태였다면 수습과 소속을 거치면서 내 역량과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기존의 구성원들과 동등한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영업 업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수습과 소속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평가를 경험을 하셨고 역량을 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에 어떤 업무를 내가 주로 내 커리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시장 중에 어떤 부분이 내가 업무를 주로 해야 될 업무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감정평가 시장 안에서도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시장도 아닙니다. 레드오션에서도 내가 내 일정 정도의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블루오션도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면 개척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잘 섞어서 자신의 업무 커리어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특정 업무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나머지 업무들을 좀 관리라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영업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영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떠나서 수습과 소속되는 소위 이제 시키는 업무만 잘 처리하면 됐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후배 평가사들을 총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후배 평가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 업무도 역량을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업 업무와 두 번째 조직 관리 업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습 소속 평가사 때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처리 업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소위 얘기하는 퍼스널 브랜딩, 법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셔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주평가사로까지 기존 구성원들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시면서 감정평가사로서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감정평가사로 성장하는 5단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